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연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오링크에서 재직 중인 황재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한 사우스 에이펙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저는 필드 어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로서 이제 고객분들께 기술적인 어떤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필요하실 때에도 지원을 드리고 있고, 제품을 사용 중에 문의하실 점이나 또는 지원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잠깐 간단하게 오링크에 대한 소개와 오링크가 어떤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링크는 스웨덴 회사로서 웁살라라는 곳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과 아시아의 몇몇 국가에도 저희가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는 프로테오믹스에 대한 기술을 보급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오링크의 프로테오믹스 기술은 파마 컴퍼니 매출 기준으로 탑 20를 카운트했을 때, 탑 20에 해당하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현재 다 저희의 제품을 사용 중에 있고, 일단 저희가 되게 스스로 고무적인 부분 중 하나는 2014년에 처음 이제 저희 기술에 대한 논문을 퍼블리시하고, 그 이후에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약 1,300건이 넘는 논문의 수가 발표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매년 300개가 넘는 논문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맥시멈 5,000개가 넘어가는 단백질에 대해서 스크리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5,000개라는 숫자는 모든 바이오로지컬 패스웨이를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참여해서 많은 콘소시엄도 진행되어 있고, 어떤 리서치 에어리아나 어떤 질병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프로테오믹스에 대한 기술을 공급함으로써 연구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프로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단백질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지노믹스 그리고 트랜스크립토믹스를 통해서 어떤 휴먼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고 여러 좋은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센트럴 도그마에서 프로테인이 가장 피노타입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이 피노타입에 대해서 잘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을 프로테오믹스라는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좀 더 보다 휴먼 바이올로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것에 도움을 드리는 것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저희의 어떤 원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PEA라는 기술을 통해서 프로티믹스에 대한 솔루션을 공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PEA라는 솔루션은 안티바디를 핵심으로 가지고 가는 솔루션인데요. 이 중간에 있는 원은 우리가 디텍션을 원하는 타겟을 항원을 나타냅니다. 피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연구자분들이 탐색을 원하시는 여러 시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이제 PEA 솔루션은 이 하나의 항원에 한 쌍의 두 개의 한 쌍의 안티바디가 어태치가 되어야만 디텍션에 대한 기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안티바디에는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가 태깅이 되어 있고, 이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는 각각 상보적인 시퀀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항원에 대해서 두 개의 안티바디가 바인딩이 되고, 이 각각의 안티바디에 태깅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 시그널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는 이 하이브리다이즈된 시퀀스를 일종의 바코드로서 사용하고 있고, 바코드 리더기의 개념으로서 NGS 플랫폼이나 qPCR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다양한 스케일에 따라서 제품군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적게는 한 번에 21개를 21개, 15개를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솔루션에서부터 한 번에 약 5,400개 정도를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되게 다양하게 저희 제품군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중간에 있는 동그란 항원에 한 쌍의 단백질이, 한 쌍의 안티바디가 바인딩을 하게 되고,
이 각각의 안티바디에 태깅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 이후에 이 익스텐션 스텝을 통해서 이렇게 쭉 더블 스트랜드 DNA를 저희가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렇게 형성된 DNA 시퀀스를 일종의 템플레이트로 활용을 해서 지금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스크린하기 위한 NGS를 예시로 들고 있고 일종의 바코드 리더로서 이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서 이 최초의 안티바디와 바인딩했던 이 단백질의 농도를 유추해 나가는 방식으로 저희 기술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가 기존의 어떤 프로테오믹스 기술과 저희 제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여기 사각형의 트래디셔널 프로테오믹스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LC-MAS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 번에 이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뭐 단백질의 개수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로우 어번던트하게 존재하는 단백질 또한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이제 사이토카인, 뭐 인플라메이션 관련된 팩터들이 굉장히 로우 어번던트로 중요하고 특히 질병에 탐색하는 데 있어서 이 로우 어번던트한 프로틴을 디텍션 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피코그램, 또 펜코그램 단위까지도 저희는 단백질을 디텍션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 단백질은 한번 이렇게 그 익스텐션 스텝을 거치고 나서 일종 PCR 스텝을 통해서 한번 증폭이 되게 됩니다. 이때에 여기서 말씀드린 어떤 시그널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증폭된 시그널을 한 번에 한 96개까지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솔루션에서는 qPCR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상 스크리닝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NGS를 통해서 공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qPCR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qPCR에 대한 디바이스까지도 공급을 드리고 있고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실험실에서 사용 중이시던 NGS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는 방향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 여기 익스플로러 307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플랫폼이 저희의 가장 큰 제품이었습니다. 한 번에 약 한 3,000개가 조금 안 되는 단백질에 대해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불과 지난주에 저희의 새로운 플랫폼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5,300개의 프로테인까지도 디텍션을 할 수 있는데요. 한 5,300에서 5,400개 미만의 단백질을 스케일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그 샘플의 양은 블러드 샘플을 기준으로 약 2마이크로리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과 한 번에 이제 실험할 수 있는 샘플의 숫자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디벨롭을 시켜서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샘플에 대해서 더 많은 단백질에 대한 스크리닝 결과를 현재는 보여드릴 수 있게 제품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많은 단백질에 대해서 스크린할 수 있는 제품이 무조건 제일 좋은 제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객의 그리고 연구자의 실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스케일로 선택을 가능하시도록 저희는 제품을 공급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처음에 어떤 스크리닝 단계에서 한 번에 몇천 개의 스크리닝을 진행하셨던 고객분이 어떤 바이오마커 후보군을 탐색하고 발굴해내고 그거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에 15개 또는 뭐 21개 이렇게 적은 수의 단백질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커스텀 키트 또한 공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서치의 어떤 목적과 어떤 주제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추천드리고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컨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사실은 이제 블러드 샘플을 기준으로 밸리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블러드 샘플을 기준으로 밸리데이션 되어 있는 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하이 트루풋 솔루션을 공급드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표준화시켜서 얻기 쉬운 샘플 중에 하나가 블러드 샘플이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하이 트루풋 솔루션이라는 개념에 맞도록 블러드 샘플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샘플에 대해서도 지원을 드리고 있고
특히 한 번에 한 96개까지 스크리닝할 수 있는 qPCR을 베이스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는 타겟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매트릭스의 샘플에 대해서도 고객의 연구 목적에 맞게 실시가 되고 있고,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가 지원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블러드 샘플이 아니더라도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또 많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 일단 굉장히 큰 연구가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 영국의 이제 UK의 바이오뱅크에서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13개의 파마 컴퍼니 또는 바이오 파마 컴퍼니가 참여를 했고, 약 5만 3천 개의 샘플을 활용해서 저희의 익스플로러 플랫폼으로 단백질에 대한 프로테오믹스 데이터를 만들어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고,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성된 프로테오믹스 데이터가 지금 불과 한두 달 전부터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직접 공급드리고 있지 않고, UK 바이오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또는 이제 DNA 넥서스라는 곳을 통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고 직접 살펴보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를 진행하시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는 참고가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고객분들께서 프로테오믹스를 활용해서 연구를 해주고 계시고, 감사하게도 오링크의 솔루션을 활용해서 또 많은 연구를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2014년에 처음 이제 저희 기술에 대한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고, 약 한 2년 반 전에 한 번에 이제 몇백 개 단위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라는 플랫폼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거의 매년 300개가 넘어가는 논문이 발표가 되고 있고, 지금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서치 에어리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특정 질병군에 이제 집중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디지즈 에어리아에 대해서 또는 휴먼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혹시나 오링크를 활용해서 기존에 어떤 연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경우에도 저희가 논문에 대한 정보를 찾아드리거나 또는 내용을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오링크의 프로테오믹스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연구 에어리아는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이미지로 정리를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기존의 지노믹스 데이터나 또는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와 비교 연구하는 실험 또한 프로테오믹스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휴먼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넓혀가는 데서도 활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환자의 샘플을 활용하는 어떤 플랫폼을 제시하는 만큼 임상적인 정보와 연구를 해서 반대로 어떤 새로운 타겟을 탐색한다거나 드럭 타겟을 발굴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연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질병의 예측 또는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에도 프로테오믹스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그 질병의 단계를 좀 더 세밀하게 알아내고 관측해내고, 그리고 그 각 질병 단계마다 좀 적절한 트리트먼트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도 프로테오믹스가 활용이 되고 오링크의 제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링크는 이제 단백질 프로테오믹스에 대한 기술을 공급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바이오 필드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휴먼 어떤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축으로서 프로테오믹스 기술이 활용이 되고, 어떤 오링크가 공급드리고 있는 기술이 좀 더 질병에 대해서 휴먼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세션에서 직접 오링크의 기술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셨던 김현재 교수님께서 맡아서 케이스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과학과 김현재 조교수라고 합니다. COI는 없고요. 이렇게 조금 다른 얘기부터 시작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피부과 의사인데요. 저기 메디컬 필드에서 큰 변화가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존의 이제 방식대로 이렇게 진행되던 이런 클리니컬 워크플로우가 이제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 시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환자가 오면 뭐 이제 의사가 이제 보고요. 시청 타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1900년대 초반에 뭐 엑스레이 같은 거 개발됐죠. 그래서 이미지 툴들이 많이 늘어났고 하트와 브레인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일렉트리컬 시그널들이 이제 정상 상태와 병 상태를 조금 보여준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게 돼서 그런 것들이 클리니컬 도메인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미지 중에서는 뭐 CT, MRI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케미칼 테스트, 뭐 피 검사 같은 건 다 이제 케미칼 테스트 같은 거였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2024년 네이처에 있는 말인데 저희 이제 오믹스 파트, 바이올로직 인포메이션을 하이 스루풋으로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그런 툴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 10년간 도입이 됐는데요. 이것도 다 메디컬 필드로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존의 난리지들하고 합쳐져서 그리고 각 개인의 의사들의 경험이 이제 다 모이겠죠. 이제 결국 돈의 문제인데요. 이제 의사들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그 의사들을 못 쓰고 있는 것뿐인데 결국은 이제 자본의 힘으로 그 사람들의 지식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명의 의사밖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거기서 이제 오믹스 툴 중에 하나로 이제 올링크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뭐 영화인데요. 2021년에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돈 룩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이 천문학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요. 천문학자가 이렇게 저기 혜성이 이제 지구로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는데 아무도 뭐 사실 다 아는데도 대통령들 뭐 각 이제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올려다 보지 마라 이런 건데요. 지금의 상황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도 결국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뻔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이제 당장의 우리의 삶에 아주 뭐 하루 단위로 임팩트가 없으니까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인데 결국은 그쪽으로 다 이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오링크 팀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거 기술은 뭐 이렇게 프록시미티 익스텐전 어세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프로틴에 또는 하나의 이제 폴리펩타이드에 이제 두 개의 디프런 에피톱을 잡을 수 있는 이제 non commercial 모노클 안티바디가 있을 때 이제 그 양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이 지금 사람의 혈액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어세이들, 어플리커블한 어세이들 중에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디퍼런셜 프로틴 어번던스를 이제 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거 말고도 뭐 이제 여기 이제 물에 둥둥 떠다니는 이제 셀프 DNA 이런 것들은 이제 기형아 진단에 이미 이제 사용되고 있죠. 엄마 피에서. 그래서 셀프 DNA 뭐 심지어는 셀프 RNA 요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리피오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큘레이팅 튜머 찾아서 레지듀얼 튜머를 뭐 팩스로 찾겠다 아니면 뭐 NGS로 찾겠다. 그래서 이제 그 브렉스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엑소좀도 되게 중요한 필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이제 이런 페이션 샘플에서 프로테옴 읽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올링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이게 뭐 여기 저 CO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쟁 플랫폼도 있는데요. 이제 앞타머를 통해서 이제 프로테옴을 확 읽겠다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회사는 소말로직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뭐 그것도 좋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전자 올링크는 모노클 안티바디, 사람들이 모노클 안티바디를 통해서 이게 어디에 붙는다는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이제 추론된 이제 추론이 아니라 이제 개발된 기술이라서 조금 더 이제 로버스트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익스텐전은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냐 올리고 합성하는 게 모노클 안티바디 만드는 비용보다는 더 싸니까요. 근데 하나 진짜 그라운드 트루스가 맞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어세이 자세히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요. 이제 아까 말씀 잘해주셔서 다 청자분들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크기가 결국은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사이트에 인디펜던트한 프로브가 붙어가지고 올리고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돼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PCR 떠보면 이게 170인가 하여튼 길이가 그 정도 되거든요. 프로틴이 되게 크면 이게 두 개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두 개가 하이브리다이저 잘 안 되면 좀 시그널이 작게 나오고 작은 몰레큘은 좀 더 잘
그 디텍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결국은 이게 PCR 앰플리피케이션 에피커시 PCR을 해보시면은 각 타겟마다 프로브가 다르면 앰플리피케이션 이피션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타겟 바이 타겟의 어번던시를 측정하는 건 사이언티피칼리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틴 A하고 프로틴 B의 이제 양에 대한 비교는 어렵고 프로틴 A가 샘플 A와 B에 어디에 1번과 2에 더 어디에 더 많은가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고요. NGS는 이제 아까 그 380 뭐 4개 이상부터 NGS 플랫폼을 쓰시고 양이 많으니까 그다음 96 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qPCR 베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응급의학과에서 하신 연구고 지금 이제 페이퍼 서미션하고 쭉쭉쭉쭉쭉 이제 좋은 페이퍼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차경철 교수님이 주인인 연구였고 제 친구이자 응급의학과 의사인 박정호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연구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응급실에 환자들이 들어오는데요.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환자들이 이제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가 옵니다.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들이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떤 환자들이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리니컬리 의사들이 제일 이제 하고 싶은 일은 이 환자 빨리 들어오자마자 초반에 대부분 다 피검사를 하니까요. 어떤 환자한테 카디악 어레스트가 일어나느냐 이걸 알고 싶죠. 지금 에즈이즈로는 이제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 심근경색의 리스크 팩터 환자들 그래서 뭐 의사들이 물어보고 EKG 같은 거 찍거든요. 그다음에 뭐 물어보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저기 리스크 팩터는 6, 7개 정도 됩니다. 뭐 패밀리얼 히스토리가 있습니까? 뭐 담배 피십니까? 비만인가? 뭐 나이, 뭐 에이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피 보면 뭐 저기 뭐 콜레스테롤 수치 너무 높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EKG 찍어가지고 이제 뭐 혹시 하트에 이상한 리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제일 하고 싶으신 일들은 그냥 피검사 딱 해가지고 이 환자 카디악 어레스트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조금 클로즈 모니터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프리디ክ티브 바이오마커죠.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를 일으킬 수 있는 프리디ክ티브 바이오마커를 찾고 싶으셨던 것인데 이제 스터디 디자인은 그래서 이미 이렇게 모아두신 샘플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오링크 92 올링크 60, 96 패널을 이용해서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환자가 전후 샘플이 있어야 되겠죠. 카디악 어레스트 한 사람의 전후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어려웠고 이미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가 일어난 환자 뭐 한 수백 명, 카디악 어레스트가 일어나지 않은 환자 수백 명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용 문제로 한 42명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좀 세부적인 건 이제 실제 실험을 진행하고 뭐 분석을 진행했던 저희 그 신하연 학생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재 교수님 랩실 소속 학생 신하연입니다. 이어서 저희 랩실에서 진행한 오링크 급성 심정지 프로젝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은 오링크 타겟 96 패널이고 오링크 타겟 96은 특정 질병 혹은 생물학적 기능과 관련된 단백질을 분석할 수 있는 패널로 qPCR 애널리시스를 이용한 분석 기법입니다. 타겟 질병이 급성 심정지이다 보니 심혈관계 관련 바이오마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카디오베스큘러 2, 카디오베스큘러 3, 그리고 이에 추가적으로 이뮤놀로지컬 패스웨이 관련 마커들이 포함된 이뮤노 온콜로지 패널을 선택하여 총 3개의 패널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슬라이드부터는 로그 투 스케일로 나타나는 노멀라이즈드 프로틴 익스프레션 MPX 로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 추가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 종류의 패널별로 환자와 헬시 컨트롤에 따른 힙맵입니다. 수직축에 보이는 레드바는 급성 심정지 환자들이고요. 블루바는 헬시 컨트롤을 나타내고 수평축으로 나타나는 이 마커들은 각 패널에 속하는 92개의 마커들입니다. 이 힙맵을 통해 환자군과 대조군에 따라 마커들의 발현량을 비교할 수 있고 또 질병과 관련성 높은 특정 마커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널별로 92개 마커들 사이의 코릴레이션 그래프로 붉게 나타난 마커들이 서로 마커 사이에서 연관성이 높은 바이오마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프상에서 가장 붉게 나타난 박스에 속하는 마커들 사이에는 디지스 컨텍스트에서 특히나 강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마커들이 하나의 모듈로서 펑션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서 질병과 관련된 마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분석 과정이었던 바이오마커 익스트랙션 단계인데요. 본 연구에서 92개 마커가 포함된 3개의 패널을 사용하였는데 18개의 중복된 마커들을 제외한 전체 258개 마커 중에서 최종적인 바이오마커를 가려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으로는 급성 심장지 발병 이전부터 발병하는 데 관여하는 마커를 가려냅니다. 급성 심정지는 국소 빈혈과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양한 마커들의 발현 수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스트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 체인지가 적은 마커를 골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락테이트 수치는 급성 심정지를 포함해 저산소혈증의 센시티브 마커로서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 급성 심정지 발병 이후에도 그 발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락테이트 수치와 관련 마커들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상관성 분석에서는 스피어맨 코릴레이션을 사용하였는데요. 스피어맨 코릴레이션은 표본수가 적은 경우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상관 분석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 상관 분석에서는 짝지어진 두 변수 사이에 각각의 순위를 매긴 후 그 순위의 차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또 다른 변수가 증가하는지 그 상관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락테이트 수치와 바이오마커 발현량 두 변수 사이의 스피어맨 코릴레이션 값이 0.1 미만인 마커만을 골라내어 두 변수 사이의 상관성이 낮은 마커를 추려냈습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심정지 발병 이후 검체를 확보한 시간에 따라 발현량이 증가하는 마커를 제외하기 위해 검체 샘플링 시간과 마커 발현량 사이에 연관성이 적은 마커를 골라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의 기준과 비슷하게 샘플링 타임과 발현량 사이의 코릴레이션 값이 0.1 미만인 마커만을 골라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군과 대조군 사이에 있어서 시그니피컨트하다고 생각되는 마커들만을 골라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마커를 골라내기 위해 환자군을 1로 라벨링하고 컨트롤을 0으로 라벨링해서 스피어맨 값이 0.6 이상인 마커들만을 골라내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마커들은 전체 258개 마커 중에 AXL, TIMP4, IL33 이 3가지 마커였고요. 최종적으로 이 3가지 마커들은 AXL, IL33는 심근경색과 연관성이 높은 마커로 알려져 있고 또 TIMP4는 심부전과 관련이 있는 마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 3개의 마커에 대한 피규어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세 마커의 바 그래프이며 모두 p-value 값이 0.001 미만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세 마커의 힙맵인데 42명의 환자군 중에 10개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클러스터에서 나타나고 또 대체적으로 세 마커 모두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발현량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개 마커 개별적으로 피지컬 인터랙션이 높은 단백질 마커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진행 결과입니다. 현재 이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문 서브미션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급성 심정지 파트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께서 다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요. 데이터는 그냥 나오는 거고 이게 이 중에 뭐가 중요하냐 이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포마티션들 또는 뭐 회사에서 해줄 수 없는 일이고요. 도메인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벤트가 일어난 후의 샘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심정지가 일어나는데 심정지의 리스크 팩터를 잡고 싶은 건데 이벤트는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그게 결국 심장 정지 그 자체의 결과로서 올라가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박정호 교수가 했고, 그래서 심장 정지가 오래되면 락테이트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샘플링 타임하고 또 뭐 콜레이션이 너무 있으면 그건 좋은 마커가 아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연구였는데요. 이 연구는 여기 이제 은평성모병원의 김정은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이동훈 교수님의 샘플 가지고 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임상의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좀 대체요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질환은 사실 사이언스가 아주 명확한 답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도 요새는 이제 약이 많이 나왔는데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단 치료가 되게 이제 사실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질환이었는데 그건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인데 이제 진단적으로 봤을 때 에이토픽 더마타이티스 뜻은요 토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토픽하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 그 사이언티피칼리는 면역학적으로는 에버런트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미널 안티젠에 대한 정상적으로는 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그런 항원들에 대해서 에버런트 이상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제 현상은 피부염으로 일어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그노시스가요. 진단이 클리니컬 다이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가 눈으로 보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질병이 예, 질병의 데피니션이 저기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뭐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뭐 전부 다 자기가 아토피라고 하고 옵니다. 뭐 그렇고요. 뭐 환자들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다들 고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뭐 저희 공동 연구자분하고 저하고 같은 질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좀 또 피 한 방울로 진단 이건 아토피고 이건 아토피 아니고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이오마커 드리븐 다이그노스틱 패널을 좀 이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제 이유는요. 이게 이제 지금 패널이 이제 하나의 패널당 96개의 마커, 그다음 4개는 뭐 컨트롤로 쓰여서 결국 92개 정도 나오는데 요거가 이제 다 각 환자마다 익스프레션 값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저희 92 컨비네이션 제로에서부터 92 컨비네이션 92까지 결국 그러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경우의 가지수가 이게 92승이거든요. 그럼 요런 92승의 종류에 대해서 다 익스프레션 값들을 디파인하고 그 값들이 바이노미얼하게 이렇게 아토피와 정상을 잘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영역은 아니고 뭐 아주 어려운 분석은 아니라고 하는데 분석 잘하시는 분한테 여러 여쭤봤더니 뭐 라쏘 분석 이런 거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92니까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겠죠. 그리고 92개의 마커를 저희가 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스루풋이 높아져 가지고 뭐 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뭐 프로티옴이 한 뭐 10만 가지인데 우리가 한 5만 가지 이상을 프로파일링 했다. 그러면 요거 머신러닝 돌려가지고 아토피하고 정상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의사들이 또 필요가 없죠. 그냥 피 한 방울 분석해서 이건 전체 프로틴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프로틴 몇 개만 가지고 읽어가지고 또 당신은 아토피의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고요.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48명의 아토피 환자들과 48명의 대조군 시럼 샘플을 모아 오링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앞서 진행한 급성심정지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상대 정량값인 MPX 기반의 로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이오마커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토피 프로젝트는 인플라메이션 패널로 진행되었고 92개 마커들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알아보았습니다. 92개 마커들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TGF-알파, 인터루킨 8, HGF, OSM, TNF, SF14 마커가 서로 강한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또한 하나의 모듈로서 디지즈 컨텍스트에서 펑션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92개 마커 중에서 코릴레이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마커는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MCP4, 인터루킨 18, 그리고 MCP3에 해당하며 이 마커들은 환자별로 임상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를 매긴 이지 스코어와 각 마커 발현량 사이에 굉장히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탑3 마커의 p-밸류도 살펴보았더니 모두 0.001 미만으로 나타나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의 발현량 차가 시그니피컨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선택한 탑3 마커와 단백질 네트워크상에서 인터랙션이 강하게 나타난 마커들을 탑20 마커들을 정리한 피규어고요. 여기서 제가 발표를 마치고 다시 교수님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근데 이제 저 핵심은 또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92개죠. 92개 마커 가지고 패션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면 빨간색, 파란색 모이잖아요. 네, 저희가 뭐 억지로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이제 아토피고 파란색이 이제 정상인데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92개의 프로파일링. 그리고 뭐 여기는 그렇진 않은데 이게 이제 아토피도 이제 좀 나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여기 좀 나눠지죠. 여기 가운데 밟고 여기는 안 밟고 엔도타입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터디였고 이제 같은 샘플이긴 했는데 이제 이동훈 교수님 주가 되셨고 제 친구인 또 진선필 교수가 주도했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 예. 그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 팩터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이제 저 포스닥 때 이 이제 올링크가 사실 한국은 좀 늦게 들어왔는데 2017, 18, 19에 이미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었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잠깐 다쳤다가 요새 다시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제 포스닥 멘토 선생님이 이제 저희 피부과 영역에서는 건선 환자들 이게 이제 피부에만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인플라마토리 디스오더라서 수명이 한 5년 짧아진다. 왜냐하면 하트 프로블럼이 생겨서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면 이제 아토피도 되게 중요한 질환이니까 그것도 그러지 않을까? 그것도 심한 아토피 환자는 시스템 인플라마토리 디스오더일 거고 블러드 시그니처에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팩터와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프로틴의 레벨들이 올라가고 그렇다면 이것도 심장병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티베이션에서 시작했던 연구고 뭐 결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쿠카시안에 대한 주로 연구고요. 이제 한국은 그런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패널을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이거는 48명, 48명이 아니었고 이제 섹스 에이지 매치를 좀 해야 돼가 39명. 그래서 플라즈마를 했고요. 아까 그 다양한 샘플 가지고 오링크를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오링크 성공의 핵심 열쇠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샘플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샘플은 병원에서 샘플 얻을 때 금식을 확실히 시켜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고 금식 안 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플라즈마에 또는 시럼에 리피드 컨텐트가 많으면 좀 시그널이 흔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이 일을 훨씬 더 먼저 라지 스케일로 했던 마운트 사이나이 HMC 팀에서의 익스피리언스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소변 가지고 오링크를 하신다 그러면은 소변에 다양한 프로티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프로티즈 이니비터를 좀 쳐서 하셔야 되고, 다일루션 팩터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고려하셔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마커 어세이를 해봤더니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 SK4, 뭐 DCR1, 뭐 인테그린, 베타1, 바이니 프로틴 2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 팩터와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있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또 재밌는 게 인플라메이션과 관련된 마커들 가지고 언슈퍼바이즈드 하이어라키랑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도 아토피와 정상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제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 팩터와 관련된 또는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프로틴 마커들만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도 또 나뉘어집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뭐 고민을 했고 이거 PCA 플랫이라고 조금 더 다르게 보는 건데요. 아토피하고 정상으로 봤을 때 92개의 마커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와 관련된 또는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커들을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보고 해놓은 거 그다음에
뭐 AD 오링크에서 또 보고 세는 건데 보고하지 않은 거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고 또 인디비주얼로 이렇게 또 하나씩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데 이제 정보를 보면 이 점 하나가 92개의 값들을 가지는데요. 이런 거 가가지고는 이제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이거 세 개는 좀 아웃라이어인데 이거는 뭐 좀 너무 낮은데 이게 폭도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두 파퓰레이션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거든. 두 파퓰레이션이 나눠져서 총 합이 뭐 헬스 컨트롤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해석을 달리 해야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팀에는 다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해보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는 이제 92 플렉스 가지고 몇 개의 패널 정도의 경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384 플렉스라고 해서 뭐 조금 더 이제 더 비싸죠. 뭐 더 비싸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걸 한 8개 정도 조합하면 10개인가요? 뭐 한 이 정도 되나 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비가 많으신 분들은 좀 해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